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세 자녀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외롭던 제가 남편을 만나서 사랑만 보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 남편이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뒤로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어요. 남편 잃고 과부되어서 아직 대학도 못 들어간 아이 셋을 혼자 기르려니 갑자기 막막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건지 저는 생각에도 없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까지 겪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이 없으면 세상에 혼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외로웠던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사랑을 배웠던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슬아에 자식 셋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요즘에는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 그러던데 없는 살림에 셋까지 낳았으니 저희 금슬이 부족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셋을 키울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던 저희였습니다. 늘 돈이 빠듯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과 남편을 보면 늘 마음이 넉넉했어요. 남편과 저는 참 사이가 좋았고 자식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더 걱정이 없을 사람이었죠. 그런 저희 가족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원인 불명의 불치병 진단을 받으며 그 후로 남편은 환자가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다 보니 딱히 치료법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꼼짝없이 누워 와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겨우 3살이라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였는데도 저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처에 사시던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대신 봐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낮이면 일을 다니고 밤이면 아픈 남편의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밤을 새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아픈 남편을 병원에 맡기면 저도 편하겠지만 그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제 스스로도 아픈 남편을 병원에 외롭게 방치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련하게 고생을 자처하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제 곁에 있어만 준다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방법이 생겨 일어날지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병이 생기고 겨우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못해도 10년은 채웠으면 싶었던 제 작은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네요. 그 사이 큰애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애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철이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저도 남편 걱정에 애들에게 미처 신경을 쏟지 못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방치되었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 앞으로 조금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1억이 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그 돈을 나누려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며 제게 남편의 유산을 전부 양보하셨습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이 그 돈을 어떻게 받겠니? 오히려 내가 너한테 더 해주면 해줬지 그 돈을 받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살궁리 해봐라. 그리고 너도 이제는 마음 편히 먹고 새 출발이라도 하렴. 그동안 우리 진혁이 챙겨줘서 늘 고맙고 미안했다, 애미야. 그 후 저는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으로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예산이 빠듯하기도 하고 별 기술은 없다 보니 대단한 가게를 차릴 순 없었지만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판매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던 최선이었어요. 당장은 이렇게 시작해서 장사를 익히고 점점 더 가게를 늘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장사는 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월급 받던 시절보단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는 자식 셋 대학은 못 보내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애들이 클수록 드는 돈이 많은데 나 혼자 자식 셋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가게세를 드리던 건물주 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사는 걸 어찌 아셨는지 저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보다 8살 많은 50살 사장님은 심지어 결혼 한 번 안 한 노총각이었어요. 돈도 있고 자식도 없는 분이 왜 자식 셋 딸린 과부한테 그러실까 싶어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자꾸만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사장님께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차 한 잔, 밥 한 번 하고 나니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재혼 생각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남편이 죽은 지 이제 겨우 1년이라 이러면 안 된다 싶다가도 저희 아이들을 챙겨주고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그 사장님께 고마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연애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연애가 하고 싶었더라면 꼭 그 사장님이 아니어도 됐겠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 아이들이 걱정이었어요. 한창 아빠가 필요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전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시고 잘해주셨어요. 만남을 시작한 뒤로는 저보다 아이들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았죠. 미연씨, 나는 이 나이에 늦둥이 볼 생각도 없고 자식 욕심 없어요. 그냥 미연씨랑 아이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미연씨가 아이들 때문에 재혼을 망설이는 걸 알지만 나 맡겨만 주면 정말 좋은 아빠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애들이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비싼 학원, 학용품 다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다들 재능도 많고 똘똘한데 형편 때문에 그런 재능 썩히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 말에 결국 저는 사장님과 결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결심하고 나니 문득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더러 재혼해서 새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막상 정말로 재혼을 하려고 하니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쉽게 입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어머니 앞에서 제가 남편 잊고 새 출발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굳은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를 뵙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드리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댁으로 찾아뵈었을 텐데 얘기가 얘기이다 보니 밖에서 만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를 대며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시어머니셨던 분이니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재혼을 하면 어머니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또 마음이 괜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어머니와 연락을 끊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새 시어머니가 그걸 좋아하실지 괜히 벌써 눈치가 보였죠.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약속 장소로 도착을 하셨어요. 저를 보며 반가워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저는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속이 넓은 사람이라 해도 며느리가 재혼을 한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은 죄도 없이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서
식사 대접한다는 핑계로 어른을 불러낸 것도 죄송하고 남편은 병을 앓다가 고생만 하다가 떠났는데 나만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민망하기도 했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니?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어머니가 전에 저한테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세요? 애들 아빠 떠나고 저한테 늦기 전에 새 출발해서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 만들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랬지.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꺼내는 거니? 너 설마 오늘 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니? 죄송해요.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제가 재혼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꽤 충격을 받으신 눈치셨습니다. 당신 입으로 재혼 얘기를 먼저 꺼내셨음에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체감이 다르셨겠죠. 시어머니가 쌍수 들고 반기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니 저는 괜히 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테이블에 쳐박고 있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끌어다 잡아주셨어요. 애미야, 고개 들어라. 네가 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애초에 새 출발하라고 먼저 말했던 것도 나고 네가 재혼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나도 순간 놀라서 그런 거지 너를 탓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나한테 말이라도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지. 그러게 네가 한참 뜸을 들이기에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네가 이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니? 내가 너한테 이런 부담을 줄 알았으면 진작 너랑 인연 끊고 살 것을. 노인네가 괜히 명줄만 길어서 아들 고생만 시키다 보내놓고 이젠 혼자 된 며느리까지 괴롭히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저도 서로 잘못한 건 없다는 건 알면서도 각자 서로에게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더 미안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선택한 일이에요. 저 하나 잘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 그렇지.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하겠어. 그리고 너는 미안해할 것도 없잖니. 네가 그동안 진혁이한테 한 게 얼만데. 나야말로 미안할 따름이고 이제라도 네가 편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미안한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해진다는데 누구 눈치를 보겠니? 그나저나 결혼할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냐? 그분이 제 가게에 건물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오고 가다 인연이 되었네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아직 한 번도 결혼도 안 해봤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나이에 비해 순진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서툴고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고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있으니 경제력도 있고 저희 애들한테도 잘하려고 해요. 자기는 자식 욕심 없다고 저희 애들만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늦장가 들면서 욕심 없기 쉽지 않은데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래, 애민이가 좋은 사람을 고른 것 같구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젠 애미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미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전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다고 그쪽에서도 괜찮겠니? 이제 우리가 고부관계도 아니고 고칠 건 고쳐야지. 네가 새 출발하겠다는데 내가 괜히 회방 놓을 생각도 없고,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도 말고 너 편한 대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정말 진심이야. 어머니 입장에서도 저의 재혼 얘기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결국 축하해주시며 좋게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재혼하라고 했다가도 정말 재혼하겠다고 하면 난리 피는 시어머니들이 많으시다는데 역시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저도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아이들과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떠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재혼이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재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연락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급하게 약속을 잡으셨고 저는 한 달 전 그날처럼 시어머니를 만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카페에 나와 계셨는지 이미 자리 앞에 놓인 차가 절반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왠지 많이 긴장이 되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나와줘서 고맙구나. 근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좀 나빠 보이세요. 아, 아니다.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다. 이 얘기를 꺼내면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미연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안 하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하지 말라뇨. 어머니 한 달 전에는 분명 저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 다 하셔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한 달 사이 마음이라도 바뀌셨는지 갑작스럽게 제 재혼을 반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저를 축하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셨던 건지, 왜 제 재혼을 하지 말라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었죠.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분명히 재혼해서 제 인생 찾으라고 하셔놓고 한 달 만에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글쎄, 그냥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네가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이다. 어머니 입장은 이해하지만 저도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너는 애들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애들이 정말 네 재혼을 원하겠니? 애들 때문에 재혼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이다. 애들 때문도 있지만 솔직히 저도 원해요. 저도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어서요. 저 애들 아빠랑 결혼하고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전에도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편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결혼생활 절반을 저 혼자 가장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살았어요. 한때는 남편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그럼 그땐 나 혼자 고생도 끝나겠지. 우리도 행복해지겠지. 근데 결국 남편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또 혼자예요.
근데 제가 대체 언제까지 혼자 고생하며 살아야 해요? 쉽게 내린 재혼 결정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서운했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제가 죽은 아들 두고 재혼하겠다는 게 결국 받아들이기 힘드신가 싶었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을 이해 못하진 않지만 저도 부모였고 혼자 책임져야 할 아이가 셋이었기에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제 고통을 나눠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시고 그냥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정만 하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국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충분히 알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제가 재혼한 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벌써 결혼 준비하고 있고 예식장 예약까지 했거든요. 어머닌 반대하시더라도 저희 애들은 결국 제 편일 거예요. 어머니가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도 너무 매정하다 싶었지만 당시에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분명 제 재혼을 환영해 주셨을 텐데 어머니가 재혼을 반대하신다는 게 결국 시어머니는 남일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에 더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앞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또 며칠 뒤 제게 연락을 하셨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어이 가게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껏 오신 분을 문전박대할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가게로 드렸지만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못했어요. 내가 재혼하는 게 이렇게나 싫으실까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재혼할 거고 어머니가 재결혼 반대하실 이유 없으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어머니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 여겼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그래,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었다. 아무리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우선이라고 해도 며느리였던 너를 남처럼 생각하겠니? 나도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네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이러겠니?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얘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그 사람 보시기라도 하셨어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세요. 실은 내가 네 얘기 듣고서 너 몰래 여길 찾아왔었어.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까 여기로 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내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깊게 관심을 둘 순 없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싶었단다. 저와 재혼할 사람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셨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 왔다가 가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도 이상한 일이라는 건 아셨는지 그래서 저번 만남에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지 걱정되어 그러셨다고 하지만 재혼을 반대하시는 걸 보니 그 상황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직접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먼발치서 잠깐 본 걸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영 아닌 것 같다.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 너는 그 사람이 착하고 순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론 너한텐 잘해줬겠지만 그게 실체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자기 본 모습 다 까보여주는 사람이 흔하진 않잖니.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잠시 보긴 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사람이 얼마나 무정한지 알겠더구나. 특히나 아랫사람들 대하는 게 무례한 걸 보면 너한테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니? 그거야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보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더 있지 않겠니? 나도 그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만해. 사람은 얼굴이나 행동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엿보이는 법이야. 괜히 관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니. 더군다나 50이나 되었으면 자기 인생 절반 이상이 묻어있을 텐데 그럼 그 인상을 그냥 무시할 수 있겠니? 지금이야 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웃는 낯만 보여주겠지만 그런 사람이 돌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발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라. 인상이 나쁘다니, 뭔가 있는 것 같다니, 도통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시던 어머니는 기어이 저더러 그 사람의 뒷조사까지 시키셨습니다.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뒷조사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머니가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하겠다며 기분 나쁜 내색을 숨기지 않고 어머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번 들은 얘기가 쉽게 무시가 안 되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괜히 억하심정에 그러실 분이 아니다 싶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 시어머니가 너무 과한 간섭이지 않나 싶어 기분이 상했던 저도 어쩌면 정말 어머니가 제 걱정이 되어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뒷조사까지 해야 하나 싶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처럼 재혼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재혼할 남자보다는 10여 년 알고 지낸 전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게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얼마 없는 거금을 들여 심부름 센터에 사장님의 뒷조사를 부탁한 저는 얼마 뒤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부탁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 사장님 보통 아니시던데. 정말 뭐가 나왔어요? 예. 저희도 그냥 뭐 대충 여자 문제 정도이겠거니 했었는데 이분 전과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잘자잘하게 시비 폭행에 엮인 것도 많은데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던 모양이야. 이분이 전처를 스토킹하고 폭행을 해서 실형까지 살다가 오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철아니요? 이혼이라니요? 이 사람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분 이혼만 2번이에요. 둘 다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진 못했지만 다 안 좋게 끝이 났더라고요. 심부름 센터에서 듣게 된 사장님의 실체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결혼해본 적 없는 미혼이라고 했던 사람이 결혼을 2번이나 했고 심지어는 그 전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실형까지 살았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사장님은 언제나 친절했고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길에 쓰레기 하나 버릴 줄 모르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던 사장님이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식은땀을 흘릴 것 같았습니다. 역시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는 건지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진작 눈치채셨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 저는 더 정확한 사연을 듣기 위해 사장님의 전처를 수소문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제 가게 문까지 닫고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죠. 저 혹시 최태원 씨라고 아시나요? 누구요? 그 사람을 여기서 왜 찾아요? 사장님의 이름을 꺼내자 확실히 누군지 아는 것 같은 반응에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었지만 그 사람 이름만 듣고도 겁에 질리는지 덜덜 떠는 전처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저를 심하게 경계하는 그 전처를 겨우 달래어서야 저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재혼할 여자라고요? 네, 재혼하려고 했죠. 근데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노총각이라고 순진한 척하더니 벌써 이혼만 2번 해다가 폭행 전과까지 있다고 하니 놀랐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원래라면 그쪽 얘기 듣지도 않고 쫓아보냈겠지만 당신도 나 같은 입장이다 싶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최태원 그 인간한테 내 얘기 전할 생각도 말고 나 만나러 왔다는 거 들키지도 말아요. 알겠죠? 당연하죠. 저 여기 온 거는 아무도 몰라요. 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듣게 된 얘기는 제가 심부름센터에서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사람 역시 저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 사람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전처가 그 사람의 대시에 이른 결혼을 결정했었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결혼을 했지만 처음부터 2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미처 즐기기도 전에 그 남자가 본색을 보였다고 했거든요. 집착이 심했는지 하루 종일 전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간섭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의처증 장난 아니에요. 여자를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지 내가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내가 남들이랑 얘기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그 인간 건물주랍시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만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감시하고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쩌라는 건지 남자 손님들 머리 만졌다고 가게에 깽판을 치고 뒤집어 엎고 심지어는 나한테 밖에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감금까지 했었어요. 결국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하자 할 때마다 정신을 잃고 나를 때렸었죠. 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려놓고는 다음 날이 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곤 했었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때는 그놈이 폭행 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그놈이 술에 취해서 소주병을 깨서 휘두르는 바람에 그대로 저 세상 갈 뻔했다고요. 전처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났었다며 자기 머리 밑에 수술 자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경찰까지 달려오고 몇 달간 입원까지 하며 큰 곤욕을 치르고서야 구속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특수폭행 덕에 실형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혼하고도 무서워서 내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이사 온 거예요. 나라고 친구 가족 다 버리고 연고도 없는 데서 살고 싶었겠어요? 그 인간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나만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식도 있다면서 괜히 내 꼴로면 안 되잖아. 전처는 제게 하루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좋을 거라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직접 당해본 전처의 말을 듣게 되자 저는 그제서야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과까지 있는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 펴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들 위해서 이 선택이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을 만난 저는 조심스럽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장님, 우리 결혼 말인데요.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니. 순간 파혼 얘기에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된 저는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애들이 좀 걸려서요. 아무래도 애들이
엄마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애들이야 데리고 살다 보면 적응할 거야. 근데 정말 그게 이유야?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냥 애들 걱정뿐이지. 이러다가 나도 전처처럼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운 마음에 저는 겨우 변명만 하고서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파혼 얘기를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죠. 폭력성에 의처증까지 있다는 남자와 어떻게 해야 아무 탈 없이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시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제가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어머니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간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뒷조사를 했고 그 사람의 전처까지 만나고 왔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죠. 그래, 그놈 인상이 딱 그랬었어. 세상에, 그래도 미리 알아차려서 얼마나 다행이냐. 네가 내 말을 들어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맙구나.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려 해보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정말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그놈이랑 별탈 없이 무사히 헤어지고 싶다 이거지? 예. 아직은 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제가 파혼 얘기만 꺼냈는데도 당장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눈빛이 달라지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를 확실히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무사히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래, 그런 놈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벌집을 쑤시면 안 되잖니.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그동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렴. 어머니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보다는 자신 있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번에도 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친 건 나인데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죄송하기만 했죠. 저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그 후 파혼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고 오히려 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생략하려고 했던 웨딩 사진도 찍자고 말을 꺼냈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잠시였지만 파혼 얘기를 꺼냈던 제가 결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먼저 제게 파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게도 하루빨리 빼줬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니 설마 내가 전에 파혼 얘기 꺼내고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런 거라 말했잖아요. 나 이제 태원 씨 없이 못 살아요. 근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끊는 게 좋겠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파혼하자고 먼저 말해주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척 뻔뻔하게 연기를 해야 했죠. 조금 과하기는 했지만 진심을 보여주려고 떠나는 그 남자의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당신 스토커야. 헤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침착이야? 자기는 전처들한테 의처증이 있어서
그 사단을 벌였던 사람이 바짓가랑이 좀 잡힌 걸로 집착이니 스토킹이니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고 너무나 웃겼습니다. 그 인간과 헤어진 저는 그 길로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방금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왔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집착하던 인간이 먼저 저더러 인연이 아니라면서 헤어지자 그러던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 조금이나마 생각이 있는 놈이면 그럴 줄 알았지. 사실 별건 없었어.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가 있겠니. 대신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내가 네 CM이라고 밝히고 그놈한테 네 험담을 좀 했지.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얄팍한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을 줄 알았거든. 어머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험담들을 늘어놓으셨답니다. 제가 사치가 심하고 도벽이 있고 심지어 의부증이 심하다고 하셨대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거 나무란다더니 그놈 네가 집착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주 치를 떨더구나. 우리 아들이 아주 시달리던 거 보고 아들 같아서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더 의심하지도 않고 고지고대로 믿더라고. 그리고 네가 성형했다는 얘기까지 했지. 아마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모양이야. 아무 다른 여자 사진 집어다가 보여줬더니 너무 못생겼다면서 끔찍해하더구나. 그 정도면 될까 싶어서 더 술을 쓰려고 했더니 다행히 방법이 통했네. 겨우 그 정도로 파혼을 결심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 저를 생각했던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덕분에 파혼을 하고 그 무서운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하루빨리 정을 떼고 싶었던 건지 제가 가게를 비우는 날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제대로 쐐기를 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놈에게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인간과 완전히 안전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런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끔찍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 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정말 제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제가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지만 양어머니로 모시며 어머니께 평생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남편 두고 혼자 가장 노릇할 때에도 꿋꿋이 잘 버텼던 제가 남편이 죽었다고 금세 다른 남자에게 기댈 생각을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혼자라고 힘들었던 건 나 혼자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제게 위안이 되어주던 제 남편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저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진 않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자식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시댁 근처로 다시 이사를 가며 가게를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서 그런지 처음처럼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남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며 혼자서도 잘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새 자식이 다 자랄 때까지는 엄마 노릇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야겠죠.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평소 집안일 하면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 굴곡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공무원인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큰 우여곡절 없이 자랐죠. 대학 입시를 망쳐서 재수를 했던 게 그나마 인생의 난관이라면 난관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 평탄한 제 인생에 먹구름이 낀 건 결혼하고 처음 시가에 갔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저와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죠. 별다른 연애 기간도 없이 바로 식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시가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시집살이에 대한 무서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시가에 들어서기 전부터 얼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잔뜩 긴장한 걸 눈치챈 걸까요? 시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대해줬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앞으로 잘해보자. 네,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앉거라. 시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아주버님 부부와 시누이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죠. 곧 남편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 가게에 일이 좀 생겼다고 잠깐 나갔다 온대. 오늘 같은 날에도요? 그러게 아예 하루 쉬라니까. 너희 엄마 요즘 말로 워커홀릭이잖냐. 니네 신혼여행 끝나고 처음 인사 오는 날이니까 쉬라고 해도 말을 들어야지. 이미 선볼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의 사장님이었어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국수집이 입소문 하나로 성공해서 가게가 3층짜리 건물로 탈바꿈했을 정도였죠. 저도 한 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연매출만 억소리가 난다는데 그럴만하다 싶었죠. 그럼 저녁은 어머니 오면 같이 먹어야겠어요. 당신 괜찮아? 배고프면 뭐라도 좀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졸지에 온 식구들이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됐어요. 저는 외식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온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다리다 지쳤는지 대뜸 왜 이제 와? 새아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성을 내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엄마, 뱃가죽이 등에 붙을 것 같아.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얼른 준비할게. 시어머니는 제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혼자 식구들의 밥 준비를 하는 게 말이죠. 하지만 식구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TV를 보고 수다를 떨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큰며느리인 형님까지도 말이죠. 전 슬그머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여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아버지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서 밖에선 식사 잘 안 하죠.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밥을 어머니 혼자 다 차리신다고요? 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오래 하셔서 손이 빠르거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돼. 형수도 가만히 있잖아.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형님이 슬쩍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원체 몸이 약해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 어머니도 다 이해해주신 일이니까 동서도 이해해줘. 하면서 웃더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은 살집도 있고 혈색도 좋아서 딱 봐도 건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가에 처음 인사 온 며느리가 분란을 일으킬 순 없잖아요. 전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라도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어머니, 저도 일 좀 주세요. 저 신부 수업 열심히 받아서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됐다. 비행기 타고 와서 힘들 텐데 가서 앉아있어. 금방 차리니까. 그럼 밥 퍼담고 숫자라도 넣을게요. 전 시어머니 곁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그것까진 말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은 뒤 뒷정리를 하려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다른 식구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또 시어머니 혼자 상을 치우신 게 아니겠어요? 그쯤에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맛있는 밥 대접해 주셨으니까 설거지는 저랑 이이가 할게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말에 식구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또 됐다. 내가 하면 돼. 그냥 과일이나 먹고 있거라. 하시더군요. 전 좀 더 강경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가게라고 오셔서 가뜩이나 힘들 텐데 식구들 위해서 밥까지 차려주시고 뒷정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지옥엽 외동딸로 자란 탓일까요? 저는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불합리한 상황이 놓이면 참지 말고 꼭 문제 제기를 하라고 가르치셨죠. 제 말에 아주버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재수씨, 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랬다고요. 그럼 평생 어머님 혼자 밥 차리고 치우고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이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버님은 어른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세 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식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자식된 도리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이래? 우리 집에 그만 가자. 어머니,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남편은 저를 반강제로 끌고 시가를 나왔어요. 전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슨 그 집 노예도 아니고. 제 말에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집들도 다 이렇지 않나? 남존여비 사상이 심하니까 말이야. 다른 집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시누이나 며느리가 같이 돕죠. 힘쓰는 일은 남자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당신 집은 좀 너무 심해요.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당신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 내가 그동안 너무 어머니 혼자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사실 우리 어머니 원래 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 했었거든. 뭐? 식모? 그래. 아버지가 사업한다시고 다 말아먹었지만 원래 우리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꽤 잘 살았거든. 그래서 집안일 해주는 식모들도 따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머니였대. 근데 아버지랑 서로 좋은 감정이 싹 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가 좀 어머니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 그런 아버지 보고 자라서 우리 남매들도 다를 거 없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지금도 그 집 식모인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게일까지 하시는데 집안일은 식구들이 좀 나눠야죠.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남편의 말은 별다른 힘이 없었어요. 여전히 시가에 가면 집안일은 시어머니 혼자 하고 계셨고요.
같이 사는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놀고 먹기 바빴죠. 게다가 더 화나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일평생 한량처럼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는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사업한답시고 나섰다가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은 뒤로 팽팽 놀기만 했더군요. 시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해서 집안을 다시 일으켰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가게 일을 도와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내가 애 셋을 낳고도 바로 다음 날이면 벌떡 일어나서 가게로 나와 일을 했어. 덕분에 체력 하나는 아주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제 가슴이 다 아리더군요. 자식들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변변한 직업이 없었어요. 전부 시어머니가 벌어오는 수입만으로 살고 있는 거였죠. 결혼 안 한 시누이야 그렇다 쳐도 결혼해서 따로 살림까지 차린 아주버님도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가시집 온 둘째 며느리일 뿐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저 틈날 때마다 시가에 들러 시어머니 일을 거드는 정도였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시어머니도 이내 제게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복은 좀 있었나 보다. 어디서 이렇게 천사같이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왔는지.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고,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자주 오려고. 됐다. 그럴 시간에 집에 가서 찬영이랑 애나 만들어. 어머니, 무슨 그런 나쁘끄러운 말씀을 하세요. 손주만 생겨봐라. 내가 그동안 국수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많이 모아놨어. 그거 다 물려주마. 당시 먼저 결혼한 아주머님네도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손꼽아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늘 가게일 하랴 집안일 하랴 바쁜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 덕일까요?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엔 예쁜 공주님도 낳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따로 산후조리원은 물론 베이비시터까지 구해주실 정도였네요. 덕분에 전 지옥같은 육아를 나름 잘 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곧 시어머니 생일이라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 사이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죠. 시어머니에게 뭘 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성복 매장 쪽에 익숙한 인형이 보였어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점원은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신상 옷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시어머니 선물을 사러 오셨구나 싶었죠. 다가가 반갑게 인사드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오빠, 어때? 나 잘 어울려? 갑자기 탈의실 쪽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시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더군요. 어때? 완전 내 거지? 너무 잘 어울리지? 그래, 예쁘네. 이것도 사줄게. 진짜? 우리 오빠 최고! 젊은 여자와 시아버지는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사이처럼 보였어요. 전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지 못한 채 여자와 쇼핑을 마치고 사라져버렸죠.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당장 시가로 가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당분간 우리만 알고 있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어머님에게도 말씀드려야죠. 당신이 뭔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우선 아버지랑 먼저 얘기해볼게. 그럼 지금 바로 해봐요.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죠. 마침내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왜요? 아버님이 뭐래요? 당신이 봤다는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는 것 같아. 어머니랑 이혼하고 싶다네. 네? 이혼이요? 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이별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우리한테 들킨 거 바로 어머니한테 얘기하신다네. 네? 지금 바로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시가로 가요, 여보. 전 남편을 끌고 바로 시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얘기했다. 임자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혼자서 생각 좀 하고 싶다더니 나가버렸어. 담배를 뻑뻑 피우던 시아버지는 문득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시아버지 일은 시아버지에게 먼저 상의해야 하지 않겠니? 좀 당황스럽더구나. 앞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 좀 하거라. 왜 자기 바람피는 걸 보고 남편에게 먼저 얘기했냐는 거였죠. 그 뻔뻔한 말에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철면 피면 며느리에게 바람 현장을 목격당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전 별다른 대꾸 없이 그대로 혼자 시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본 건데 가게불이 켜져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 테이블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말없이 잔 하나를 더 꺼내 술을 따라주셨죠. 저도 묵묵히 그 앞에 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몇 번이나 잔을 기울였을까요? 이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창피한 꼴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창피한 꼴을 보인 건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얼른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를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식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동안 그만큼 하셨으면 충분해요. 이제 시어머니를 위한 인생을 사세요. 나를 위한 인생? 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새끼 시집장가 가면 다 끝이고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은 남편도 언젠가는 남의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를 1순위로 두고 사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이내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해준 건 네가 처음이다. 고맙구나, 아가. 하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꽉 안아드렸죠.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제게 연락하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전 내심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자식들만 보고 한평생 살아오신 분이니 한 번에 확 달라지긴 힘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면서 이혼 불가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와서 이혼을 왜 해줘요? 누구 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그 여자 정리하고 돌아와서 애들 아빠 자리라도 지켜요. 전 몰랐는데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대부분 기각되고요.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그 내연녀의 집으로 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물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놀라운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 모으고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물려받을 생각이 있는 자식놈도 없고 더는 혼자 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게 힘에 부치신다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게 한 달 매출만 억소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엄마, 좀 더 고민해봐. 엄마가 목숨처럼 아끼던 가게잖아. 힘들면 사람을 더 구하면 되지. 잘 운영하던 가게를 왜 그만둬? 하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시누이 역시 옆에서 큰오빠 말이 맞아. 아버지 집 나간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래? 내가 당장 아버지 그 내연녀한테서 데려올게. 그러면 되잖아. 하고 거들었고 말이죠. 그 속셈이 빤히 보여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모른 척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앞으로 저랑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래요. 은퇴기념 축하 파티라도 하는 게 어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도 대답하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버럭 성을 내더군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은퇴 축하 파티를 해요? 어머니가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결정된 거죠. 가게는 전적으로 어머니 혼자 꾸려나가셨는데 저희가 입댈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니 60 넘어서까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쉴 자격 충분하시잖아요. 참, 새언니,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노인네들 갑자기 하던 일 없어지면 상실감에 더 힘들어하는 거 몰라요? 아가씨까지 나서서 남매가 아주 저를 죽일 것처럼 공격하더군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것 없다. 아침마다 등산도 갈 거고 노인회관 나가서 뜨개질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닐 거야. 가게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주 산더미니까 걱정 말거라. 그리고 은퇴 기념 축하 파티?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 며느라기 뿐이야. 고맙다. 전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반응에 벙찌고 말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편들어 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진짜 가게 정리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예미가 하는 말을 똥구녕으로 들었냐? 가게에서 나오는 한 달 매출만 얼만데 아깝지도 않아? 그럼 네가 이 엄마 대신 나가서 일하든가. 시어머니의 반격에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 한량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니 가게를 물려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결국 몇 달 뒤 시어머니는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자주 찾아뵈려고 했지만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번번이 일이 있다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볼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 다니는 학원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남편이더군요. 여보? 번호가 당신 번호가 아니던데 지금 어디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아까 병원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 네? 뭐라고요? 학교에서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왔지 뭐야.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애들 잘 챙기고 있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왜 쓰러진 거래요?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혔대. 병원에선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눈을 못 뜨시네. 지금 1인 병실로 옮겨서 지켜보고 있어.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충격에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다행히 친구는 아이들은 걱정 말라면서 흔쾌히 허락해줬죠. 덕분에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아버님은요? 연락드렸어요? 자기가 오면 더 불편해지지 않겠냐고. 오지 않으시겠대? 네? 어떻게 그런... 바람을 폈을 때부터 진작 알아봤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모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해도 한평생 자기만 보던 조강지처가 병원에 있다는데 나몰라라 하다니 참 너무하다 싶었죠. 그런데 모렴치한 사람은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어느새 시누이와 아주머님마저 발길을 뚝 끊어버리더군요. 심지어 아주머님 부부는 저희에게 따로 연락해선 유산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더군요. 지금 어머님은 원인도 모른 채 혼수 상태신데 유산 문제를 상의하자니요. 아주머님도 형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수씨, 나도 우리 엄마 걱정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재수씨보다 아들인 내가 더 걱정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가 세무사랑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유산 상속 관련해선 뭐 정리해둔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아버지랑 그 내연녀가 쳐들어와서 홀랑 먹기 전에 우리 형제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놔야죠. 돈에 눈이 벌게진 꼴이 참 추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대충 대답한 뒤 발을 뺐어요. 그 뒤로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 간병을 했죠. 말이 간병이지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라서 딱히 뭔가 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 침대맡에 앉아 수건을 물에 적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몸을 움찔하는가 싶더니만 글쎄 번쩍 눈을 뜨시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두 눈만 껌뻑이던 시어머니는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 나 쓰러진 척 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자꾸 오지 말거라.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지신 건가 싶기도 했죠. 나 진짜 멀쩡해. 그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좀 하려고 했던 거다. 테스트라뇨? 네 말을 듣고 내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평생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사람들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는데 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쓰러진 척 했던 거야. 남편이랑 자식들 반응을 좀 보려고. 다들 나를 밥 차려주고 돈 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이다.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구나. 내 곁에 남아있는 건 너랑 둘째뿐이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 거였어요. 담당 의사가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시어머니와도 막역한 사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계시게요? 글쎄다. 어쨌든
넌 더는 여기 오지 말거라. 너 올 때마다 누워서 환자인 척 하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둘째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았지? 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 시누이와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바람난 시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모두들 두말 않고 모이더군요. 다들 병원 침대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언제 깨어난 거야? 난 이대로 엄마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맞아, 이제 괜찮은 거야?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가증스럽게도 얼른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억지 눈물을 짜내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겨웠어요. 생판 남인 제가 그 정도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내가 괜찮든 괜찮지 않든 너희들은 더는 신경 쓸 거 없다. 오늘부로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자식들을 밀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유산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잘들 싸우더구나. 이 애미가 죽길 바랐을 텐데 아쉬워서 어떡하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어머니는 너무하다고 소리치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벌인 거짓 연극을 고백했어요. 저를 뺀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죠. 시아버지는 그런 연극을 도대체 왜 한 건데? 드디어 미친 거야?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했던 말을 가족들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이제 새 인생을 살 건데 그 새 인생을 함께할 진짜 자기 사람들을 골라내고 싶었다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새 인생? 당신이 새 인생을 뭐 어떻게 살 건데? 우선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이혼 해줄게요.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이혼해 줄 거야? 시어머니가 순순히 시아버지를 놓아줄 줄은 몰랐기에 전 내심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는 시어머니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랬거든요. 시아버지가 자유가 돼서 그 내연녀와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하면 배가 아팠지만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놔주시되 곱게 놔주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였죠. 대신 위자료는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위자료? 무슨 위자료? 그럼 조강지쳐 버려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났는데 내가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보내줄 줄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 김영순으로 보여요? 그럼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내 신용카드며 차며 그대로 쓰고 있었죠. 카드는 정지시킬 거고 차는 팔 거예요. 당신이 빈털터리가 된 후로도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진 모르겠네요.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이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린 거 아니야?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렸으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돌아볼 줄을 알아야지. 뭔 놈의 옆편 내가. 시아버지는 분노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려고 했어요. 놀란 저와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죠. 소란이 일자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는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초대받지 않은 문병객이 왔는데 청경 불러서 좀 쫓아주시겠어요?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인데 저를 막 때리려고 하네요. 뭐야? 시어머니의 똑 부러지는 말에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갈 것처럼 흥분했어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결국 병원 청경들에게 끌려나가고 말았죠. 병실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시누이와 아주머님 차례였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전부 사회단체에 기부할 거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한 푼도 없으니까 각자 도생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실버타운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알아두고. 30 넘어서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으면 부모된 도리는 충분히 다 했다고 본다. 평생 시어머니 등골만 빨아온 시누이와 아주머님에겐 청천명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 한 집안 가정인데 당장 수입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나도 큰일 나, 엄마.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이 취업할 생각이 있기는 해? 허구한 날 입으로만 취업한다 그랬지. 이력서 한번 써본 적이 없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엄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아주머님과 시누이도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내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들 가보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하고 슬쩍 저를 떠보더군요. 전 아니?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고 시치미를 뗐어요. 남편이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별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렇게 확 달라지셨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설마 자식들까지 버리시진 않겠지? 당신 뭐 들은 거 없어? 나도 모르지. 어머님 생각을 내가 어찌 알겠어.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머님 부부와 시누이까지 다들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가족밖에 모르시던 시어머니였으니 그저 말로만 겁을 주나 보다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다면 하는 여장부였습니다. 며칠 뒤 바로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집과 부동산 등을 처분한 뒤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버리셨죠.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시누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마저도 당장 쫓아내라고 엄포를 내리셔서 얼마 못 갔지만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도 꽤 두둑히 받아내셨죠. 황혼 이혼 후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계모임 친구들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놀러도 잘 다니시고요.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반면 시가 식구들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요. 먼저 시아버지는 내연녀에게서 버림받고 혼자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혼 후 알거지가 된 걸 알자마자 그 내연녀가 연락두절이 됐다고 해요.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겠죠.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었는 줄 아냐고 큰소리 떵떵 치던 시아버지는 뒤늦게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겐 당신밖에 없는 걸 잘하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시아버지를 거절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왜 자꾸 연락을 하냐면서 자꾸 이러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또 저희 부부에게도 행여나 시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단도리를 하셨어요. 덕분에 늘 일일이 만보 한량처럼 살던 시아버지는 뒤늦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받은 경비일인데 처음엔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나봐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내 미처 몰랐다.
진작 임자 식당 할 때 옆에서 많이 좀 도와줄걸.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거 애미 네가 말 좀 잘 전해줘. 알았지? 시아버지는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이건 비밀이지만 사실 시어머니에겐 요즘 만나는 분이 생겼거든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점잖고 진중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그런 척해도 그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시아버지는 안 됐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새 연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신우이와 아주버님도 정신을 차렸답니다. 아주버님은 물류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신우이도 아르바이트하는 틈틈이 베이킹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할 때는 본 척도 안 하더니 비빌 언덕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확 든 거죠. 두 사람을 보면서 저도 자식들에게 마냥 다 퍼주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후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가족들 중 저희 부부가 유일해요. 여전히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 돌보랴 살림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저희 부부에게는 1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막무가내셨어요. 아가, 네가 그동안 나 열심히 간병한 값이다. 꾀병이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하시면서 계속 받으라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신 간병인값 한 번 비싸게 받았네.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몰라? 하면서 저를 띄워줬습니다. 정작 본인도 일 쉬는 날엔 꼬박꼬박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갔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고민이 컸어요. 너무 큰 돈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아직까지 그 돈은 쓰지 않고 통장에 고이 넣어둔 채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은 비상금으로 두려고요. 혹시라도 다른 식구들 귀에 들어갔다가 또 무슨 사달이 날까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하지만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세요.